반값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경매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주택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10월에 여러분들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해봤더니 요즘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에 뭐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복마마가 바라보는 경매로 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최근에 집값이 하락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그렇지. 복마마님이 경매 시장으로 이제 봤을 때는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지무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달 9월달 이후로 지금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건수가 2016년 7월 이후부터 지금 7년 만에 진행 건수가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유찰된 물건들이 쌓이고 이자와 대출 막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오는 사례가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인데 경매로 넘어오고 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좀 중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게 나라의 부채가 걱정이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은행에서 약간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이제 안 나오면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매수 심리가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던 매물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고 경매 시장에도 그렇고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 점점 더 경매건이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가 물건이 쌓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이제 반증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매매가 안 되고 있어서 물건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쌓인다는 거는 결국은 경매가 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빨리 팔아야 될 물건들이 안 팔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각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잖아요. 이자를 막 못 내서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거나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서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거나 이러면 결국은 경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요, 마마님, 지금 TV나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약간 상승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매 매물은 또 쌓이고 있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 이 문제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못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대출을 막 규제를 풀고 완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분양을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거나 급매로 사셨던 부분들이 올 봄부터 좀 있었어요. 왜 했겠어요? 지난 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한 20% 떨어졌었잖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떨어졌던 집값들이 살짝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거죠. 경매 시장에서도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는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매매로 팔려버리니까 경매로 나올 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좋은 뭐 다가구 건물 막 이런 것들도 경매 시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낙찰률도 예전보다 좀 하락해서 막 2번씩 서울이 유찰이 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서초구는 지난 8월 달에 62.5% 서울 지역 내의 낙찰률을 최고로 이제 기록했거든요. 서초구가 현재 9월 달에는 16.7%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낙찰률이. 이렇게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같은 이런 핫한 지역도 하락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서울에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은평구 이렇게 서울이지만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낙찰률이 10%대 이하로 서울 지역의 평균치를 크게 이제 밑돌고 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낙찰률이 하락을 하면서
경매 물건이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마마님 그러면은 방금 뭐 강남구나 뭐 용산 핫한 지역들도 이렇게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봉구나 이렇게 약간 비인기 지역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이제 너무 뻔하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서울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3구라든지 좀 핫했던 지역들은 어려운 추세에도 그래도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조금 상승세라고 하면 이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서울의 양극화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지금 낙찰률이 전달에 비해서 2달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경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낙찰률이 요즘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낙찰가율이 조금 높아진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외면받던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사실 막 2번씩 유찰이 돼서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경매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물건들이 왜냐하면은 막 반값까지 떨어지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때 낙찰받지 못하면 정말 집장만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좀 이용해서 좀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 결국은 낙찰가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뭐 20년도나 21년도처럼 천정부지로 오르던 그런 낙찰가율은 아니고요. 사람은 많이 몰렸지만 낙찰가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울의 주요 단지의 집값 상승세가 이제 자꾸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도 사실 많이 작용을 하고 그 이유가 이제 고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7%대를 찍었거든요.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불안 심리를 작용하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낙찰가율을 떨어뜨렸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 차별화 양상이 더욱 이제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마님 근데 방금 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7%면 사실 엄청 높은 수치잖아요. 엄청 높은 수치죠. 제가 집을 이제 하나 마련했을 때가 3.5%? 3.8%인데도 맞아, 지금 맞아. 허리가 휘는데 그치. 7%면 이게 감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던 거를 지금 2배를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3.5%, 4%대가 좀 안 되게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7%를 찍었으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 심각해요. 올해 하반기에 은행채 5년 금리 추이를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늘 아침 딱 7%대를 찍었다 그래서 야, 심각하다.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자와 원금을 매달 내야 되는데 이게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달에 버는 거는 언제나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2배의 이자를 내야 된다?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사야지 했던 분들도 지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이제 올해 정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2021년도, 20년도 막 영끌까지 끌어다가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의 이제 보유자들의 그 원리금,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이 지금 커진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계속 조장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출 금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수 여력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가 보고 있고요. 한두 달 안에 매물이 엄청 쌓일 거예요 아마.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쫓기는 마음으로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겠다. 불안이 딱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많이 금리가 올라 있어서 대내외 이런 불확실성들이 복잡하게 금리와 경기 침체로 얽히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매 물건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이것이 크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더 덜 들어가게 내 집을 장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쌀 때 장만하시는 기회가 지금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지 막 부실 PF 우려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금 월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초록색 가계 연체율, 그 다음에 빨간색 기업의 연체율인데, 보시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이나 가계가 대출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더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큰 위기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 가계와 기업이 이제 할 것 없이 눈덩이처럼 이제 빚이 불어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PF라든지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위태하죠. 근데 정부가 지금 그거를 무너지지 않게 굉장히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 사업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규제나 이런 완화를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에 지금 7%까지 찍으니 엄청난 거죠, 이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진짜 무너질 내관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부적으로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장기화 전망이나 경제 성장 둔화나 이런 이제 시장의 우려도 있지만,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새로운 변수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이제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뛸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긴장을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도 항상 부동산 시장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마마님,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앞으로도 경제가 그렇죠.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가계 대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궁금해요. 집값이 사실은 한 20% 막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상승이 됐었잖아요. 전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집을 장만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올해는 그분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는 빚을 이렇게 내가면서 대출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서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매매 시장도 경매 시장도 점점 더 부동산이 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기조가 일어나고 있고, 시장의 불안함도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데도 집을 사람들이 왜 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집을 왜 샀을까? 돈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집을 이제 장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기왕이면은 또 이제 서울에 또 장만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서울 근교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을 산다는 거는 엄청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살 때는 얘는 언젠간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집값이 떨어질 줄도 모르는 굉장히 전 세계가 불안한 상태인데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람들이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을 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최근에 건설회사들이 올수습을 했잖아. 2, 3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야 라는 불안 심리를 사실은 조성을 했어요. 결국은 건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의 우려가 걱정이 됐던 거지, 다들. 그래서 무조건 공급이 딸리면 2, 3년 후에는 분명히 난리가 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 왔던 거예요, 올해. 근데 그 공급이 네. 부족하다는 그 말이 사실인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 어떤 이제 방송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최근에 몇 년 동안 공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제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으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집을 가지시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집을 좀 내놓으면 공급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물론 또 전세가 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급은 사실은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4년씩 살게 되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는 이런 이동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뭐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결혼을 많이 하면서 신혼집을 뭐 전세를 얻든 새 집을 사든 엄청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에 청첩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도 많이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도 4년으로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사를 가시는 이 횟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올해 하고 내년 초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조언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경매 시장,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렸던 것들이 뭐 여태까지는 아직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기름값이 엄청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작동을 하고 이 주춤하려고 했던 금리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7%대도 굉장히 높은데도 예전에는 막 10%대도 갔었거든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면 이 전쟁으로 인한 주택 시장이 더 이제 얼어붙고 정말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주택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은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 관망을 지금 좀 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천천히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세계 정세나 금리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회를 엿보셔야 된다. 살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때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집값이 더 쌀 때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을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지가를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지방은 8천에서 1억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한 내가 2억 4천이나 2억 5천짜리 빌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무주택으로 간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정부에서 청약을 이렇게 자꾸 막 열어놓는 건 분양시장, 건설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청약시장이 굉장히 오픈이 된 느낌이 들고는 있지만 정부는 전 세계 지금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서 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찰을 받든 경매로 매매로 하시든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든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시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조금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력을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복마마와 함께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내 집 장만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복마마와 함께 우리 부동산을 길게 보자고요. 길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또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새해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부동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추운 겨울처럼 경직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도 이제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해요. 주택 매매 가격 증감률에 대한 통계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통계 작성 이후로 주택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시는 것 같이 IMF 때 빼고는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22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다시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1.3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매수 심리가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집값 회복이 일어났죠.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로 50년 만기 대출이 이제 가능한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 40조 원이나
투입이 되면서 집값이 이제 회복을 했죠.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2022년 상반기에 고점 대비 서울은 88.1%, 경기와 인천은 82%까지 다시 회복이 됐었고, 강남과 용산 그리고 이제 핫한 지역들이 95% 이상 이제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되고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현재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고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2월 초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7만 7천 건으로 2023년 초보다 약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454건으로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것보다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경매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마마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 중 이제 하나죠. 그래서 12월 기준에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4건으로 이제 2016년 5월 달 이후에 7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 낙찰된 아파트는 이제 80건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낙찰률은 서울 전체 낙찰률의 2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이제 낙찰가율은 지금 80.7%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낙찰이 되는 물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 이런 시기가 이제 2024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지금 낙찰가율이 80%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더 앞으로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을 장만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금매나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매 시장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 가면 입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 부동산이 막 화랑기 때 법원이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법원의 시장 흐름은 점점 더 조금 더 낮은 낙찰가율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나,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시나요? 자, 2024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전방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집값이 이제 상승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가장 첫 번째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집을 사기가 쉬워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려면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하는데 지금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0년과 비교해서 물가가 약 한 12%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연봉 5% 오르기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오르기가 1년에 어려운데 이제 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임금이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제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매 여력이 더 나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집값이 상승하려면 일단은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려서 집을 사기가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3년 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시장에 50조 원이 공급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구매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집을 사기가 쉬워져가지고, 그쵸? 집값이 잠깐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대출을 풀어주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한 탓으로 인해서 지금은 대출을 풀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의사록에서 금통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지금 하락한다고 이제 하더라도 내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신생아 대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정적이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만큼 파급력이 있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는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여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2024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자, 집값이 상승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값이 상승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예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요즘에 조금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는 지금 빌라라든지 예전처럼 빌라를 쉽게 전세를 이사가고 이랬던 분들이 요즘에 전세 사기를 통해서 빌라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전세를 살 거면 나는 아파트로 갈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아파트가 살짝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이 다 올스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값 상승이 있다라고 예견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년에 집값이 상승한다기보다는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집값이 IMF처럼 팍 떨어지고 이러기보다는 조금씩 하향을 하면서 그냥 안정화 추세로 꾸준히 그냥 조금씩 하향을 하는 그런 추세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보합을 이루다가 계속 그 하락세를 근근히 끌고 갈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폭탄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최근에 IMF에서도 이제 여성 총재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PF가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뭐 태영건설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지금 부동산 PF가 앞으로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미국도 이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건 바로 뭐냐? 미국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이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모여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좋을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수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항상 이맘때에 북한이 도발을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걸 보고 있는 경향들이 좀 높거든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대출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 80%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2023년도 이제 상반기 말에 G10 상위 10개 국가들 이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GDP 대비 가계 부채율이 100%를 넘길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G10 상위 이제 10개 국가의 가계 부채 평균은 64%인데 우리나라가 40%가량 높다는 수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높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는 이제 가계 부채를 조절할 필요가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에도 정부에서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도 집값이 지금 상승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대 은행 건설업 대출 현황을 지금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은 11월 말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중 대출 잔액이 약 2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자, 2022년 말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약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대출 잔액뿐만 아니라 연체액과 연체율도 덩달아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자,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액은 1,051억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역시 2022년도 말 0.26%에서 올해 0.45%로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이제 PF 사업이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5대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8조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6%가량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2금융권에서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42%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브릿지론의 연체율은 지금 5.56%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알짜 사업으로 이제 꼽히던 강남구 청담동 PF 대출 우려만 봐도 심각성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청담동의 프리마 호텔을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도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가까스로 만기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서울의 지금 핫한 지역들도 부동산 PF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2024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4%로 역대 최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지금 국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고물가와 고금리죠.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마저 이제 치솟아서 금리에도 큰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수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름값을 조금 억제를 해서 좀 내리기는 했습니다. 사실 내리기는 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만든 정책이죠. 뭐 밀가루 값도 뭐 억제를 좀 하고 막 이렇게 지금 경제가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이런 여러 정책들을 지금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너무 지금 높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장을 많이들 하셨는데 김장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른 상태로 지금 가계 부담이 그만큼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월급은 오르지 않잖아요. 가계 부채 이자와 고물가에 굉장히 지금 각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경제 상황을 좀 주시하시면서 부동산을 면밀하게 짚어가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내 집 장만이라든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대기업들의 2024년도 이제 방향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024년도 이제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와 초저가 제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온라인에서 초저가 사이트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스파 브랜드 실적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대기업들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저가 상품 개발과 이제 식료품 등 필수재 판매 강화에 지금 온 힘을 쏟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마트나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치킨을 2마리에 17,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2마리 치킨을 17,000원에 구입을 하려고 치킨이 튀겨지기를 막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경기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렇게 발벗고 지금 나서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활 곳곳에서 지금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신호를 바로바로 발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이번이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을 본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4월 달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정찰 위성 추가 발사나 군사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던 적도 있고요. 또 13년 2월에는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내 집 장만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2024년도는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너무 급하실 건 없다. 급하면 체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집 장만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하락에 좀 놓여 있는 이런 물건들을 경매나 금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좀 저렴한 금액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기회를 국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위기긴 하지만 개인에게는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또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요인들도 많죠. 그렇지만 또 하락할 요인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2024년 이제 벌써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예, 새해가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훌러덩 넘어갔죠? 얼마 전에도 제가 입찰을 참여하고 왔었는데요. 정말 수백 명의 진짜 많은 입찰자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는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매도 같이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불황기에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의 그 엄청난 열정, 이런 거를 사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학습의 효과다. 예전에도 경매 학원도 많았고, 뭐, 물론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있고 굉장히 앞으로도 지금 관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면 경매 시장은 완전히 지금 물건 하나에 예전처럼 40명씩 막 이렇게 입찰자가 들어와서 거의 매매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이미 그 매매가 자체가 하락을 한 가격이니까 2021년도에 낙찰을 받으셨던 분하고 지금의 낙찰을 받는 분하고의 이 부동산 가격의 갭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이미 내려가 있는 매매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낙찰을 받겠다 하는 건요, 지난 정부에 못 샀던 분들,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못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본인의 그 생각을 경매로 지금 다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 지금 더 저렴하게 집을 장만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뭐 적극 잘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하나에, 서울 아파트에 40명씩 몰리면서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는 쪽이 저는 더 좋겠다, 이런 저의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요인들도 많죠. 그렇지만 또 하락할 요인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스트레스 DSR이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방안이 이번 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일정 수준의 금리를 더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집을 살 때 대출 없이 집 사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대출은 집을 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대출 한도를 줄이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아무래도 법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40명, 50명씩 너도 나도 집을 사겠다 하는 거는 바로 대출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DSR이 시작이 되면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지금 빨리 시작하기 전에 빨리 집을 이번에 대출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DSR이 우리가 40%로 매년 이제 갚아야 될 그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 전망을 할 때 가장 크게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이제 투자해오고 항상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게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되었을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서 거래량이 낮을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죠. 그 결과 부동산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잠깐 또 회복이 됐었죠. 이번에는 정부의 스탠스가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도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다면은 주택 매수 심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거래량과 평균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먼저 2월 2일까지 서울 부동산 정보 이제 광장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은 1383건입니다. 정확한 거래량은 2월 말이 돼야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은 20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822건과 비교해 보면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 절벽으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무소가 많다는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를 하던 중개인들이 다른 또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수요자와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3년 약 한 1만 6천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제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최근 이제 부동산 절벽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응시 인원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도 9억대로 이제 추락을 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1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평균 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고가 아파트보다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급매 가격이 굉장히
현재 거래가 이제 내놓은 물건의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금매로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개가 금매로 나와서 이제 매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까딱하면 금매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의 경매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잘못 낙찰 받으면.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있지만, 금매물을 꼭 확인을 하시고 경매 입찰을 하실 때 낙찰가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꼭 주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 매수 심리가 이제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요즘에 최근에 그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자,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저리로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제 평균 2,000건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고가 아파트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보다는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 또 지방에서 거래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현재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건 하나의 방패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를 보면 상반기 이사철과 또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요인들만 가지고 이제 시장을 판단해서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을 보면은 이제 집주인분들이 호가를 높게 설정해둔 매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 침체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금리 내려갈 거니까 빨리 집을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약간 접어두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소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부동산에 자산이 쏠릴 가능성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2월 1일 포럼에서 미국의 성장세가 이제 강하다 보니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긴축 기조는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은 거두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듯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은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31일 전국의 이제 아파트 매물은 53만 4,977건으로 한 달 전인 12월 31일보다 19,946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3분기부터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접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상황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지금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5일에는 도발을 넘어서 정책 기조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이제 단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제1적대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김정은 체제를 이제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발언과 또 미사일 도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죠? 자,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2명 사망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꼭 중요한 선거가 있는 올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총선 이후 부동산 이제 PF가 단계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부동산 PF 리스크 이제 점검 회의에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또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에게 본 PF 전환이 이제 불가피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손실 100%로 인식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은 PF는 일부 금융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할 것이며, 이제 부실 사업장은 강도 높게 정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총선 이후에 대규모의 PF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현재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 북한의 도발과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염두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상반기는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구독, 좋아요, 복마마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설 명절 가족들과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좀 나누시면서 복마마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위기는 올해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지금의 상황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 준비하고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의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백세누리 재테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건설회사 PF 문제가 굉장히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PF가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고 부동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PF 이제 부실이 터진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조금씩 문제가 이제 부각돼 왔었죠. 자, 먼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서울 강남구의 노른자 땅인 청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르피에드 청담입니다. 자, 강남에서 그것도 청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르피에드 청담은 지난 이제 12월 5일에 가까스로 이제 만기가 연장되기는 했거든요. 이 사업장에서 부동산 브릿지론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4,640억이 가운데에서 1,900억을 이제 대출을 해준 선순위 채권자가 이제 새마을금고였어요. 근데 만기 연장을 반대를 하면서 지난 8월 달부터 넉 달 동안 살얼음판을 지금 걸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이제 선순위 채권자로 이제 경공매로 이제 해당 부지를 처분할 경우에 원금 회복이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시행사나 이제 후순위 채권자, 이제 증권사, 캐피탈, 그다음에 저축은행 여러 이제 금융사에 이제 전액 이제 손실 위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부실과 도미노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의 만기 연장으로 당장 이제 급한 불은 이제 껐지만 부실 도미노 우려는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5월부터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르피에드 청담의 이제 경우에 올해 5월까지 이제 만기가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 점과 내년 5월까지 서울시 인가 또 본 PF 전환을 위한 리파이낸싱 또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또 해야 되는 점 등을 이제 미뤄봤을 때 급한 불만 껐을 뿐 본격적인 위기는 올해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르피에드 청담의 처음 계획은 용적률 420%를 적용을 받아서 25층 높이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자, 현재는 용적률 599%를 적용받아 48층까지 이제 개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펜트하우스 분양가 300억 원, 25층 이상 고급 주택 분양가 100억에 육박하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이제 상당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요가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인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본 PF 전환도 어렵다는 관측이 여럿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금리가 빨리 하락하지 않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면 경공매로 넘어가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사건입니다. 자, 이게 시공능력 순위 재계 16위 중견 이제 건설사 태형건설이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지난달 29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인데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사업은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입니다. 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노후 공장 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예정대로라면 이제 태형건설은 이 부지를 지하 6층, 그다음에 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이제 시공할 계획이었어요. 자, 이 사업은 태형건설이 약 30% 시행 지분하고 책임 준공 그 의무를 가지고 시공사로 이제 참여한 사업입니다. 이 태형건설이 평당 1억 5천만 원의 성수동 2가에 있는 사업 부지를 1,600억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PF 브릿지론을 480억 원을 토지비로 이제 조달을 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432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400억 원에 관한 최종 상환일이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이제 갖는 조건으로 480억 원의 이제 PF 보증을 쳤습니다. 태형건설은 오피스를 지어서 분양한 후에 이제 PF를 이제 갚아야 했지만은 계속되는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시작하고 1년 6개월 이후에도 착공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 서울 오피스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태형건설의 이 채무는 지난해부터 사실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자기 자본 대비 채무 비율이 3.7배로 과중한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이제 중론입니다. 태형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미 계열사를 매각을 하고 자산이라든지 또 지분 담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업은행은 올해 1월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서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부동산 PF가 올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 PF 단계가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시니까 친숙하기는 한데 PF라는 말을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접하면서 PF에 대한 얘기가 많이 쏟아지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먼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에서 이제 토지 계약금을 한 10% 이상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땅을 사는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10% 계약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토지 계약금의 10%도 없어서 작은 소형 이제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계약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토지에 대한 이제 잔금과 건축 허가 및 또 사업 승인을 위해서 또 필요한 자금을 브릿지론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PF 이제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브릿지론입니다. 그 브릿지론은 대출 금리가 높은 단기 대출이고 대출 잔금 및 땅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 비용 이제 사업비를 감안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론으로 마련한 자금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제 토지 매입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았을 때는 5%대 이자를 이용해서 빌릴 수가 있어서 큰 부담이 이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와 같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두 자리가 넘어가는 이자로 많은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서 건축 허가, 사업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뭐 어찌어찌 분양이 되면 분양 수익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아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이제 본 PF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이제 분양받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브릿지론도 갚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이 완료되어 계약에 그 마지막 잔금이 이제 들어오면 대출을 갚고도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온 거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러니까 단돈 10%도 내 돈 갖고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분양이 잘 되고 주택 구입이 잘 되다 보니까 잘 굴러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또 수요 감소로 본 PF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적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질문 또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인하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PF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있었죠. 2008년 기사를 보면서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기사를 보면 청약률이 0%인 단지가 속출을 했고 또 미분양 주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대규모 미분양과 또 각종 건설사의 부도, 자금 약화설 등이 이제 퍼지면서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정부와 은행 또 이제 채권단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건설사 지원에 나섰지만 건설 경기를 이제 살리기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집을 사면 망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간다. 2008년도에 이미 이야기가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때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2008년에도 지배적이었었죠. 자, 2008년 한 해 동안 부도가 난 건설 업체가 117개였어요. 전문 건설 업체가 248개. 신성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와 우방건설도 그때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많은 건설업체가 넘어가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우방건설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었고 뭐 신성건설도 그랬고 이런 굉장히 유망하고 엄청 성장해 있었던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2008년도에 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정말 건설업체가 많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분양도 진짜 엄청나게 많았었고 아파트 한 단지마다 경매가 진짜 뭐 한 서너 개씩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을 정도로 매매도 완전히 얼어붙었고 경매 시장도 굉장히 얼어붙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였어요. 앞으로 부동산이 엄청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해진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는데 제가 지금 그때 시간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의 시장은 또 어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낀 상태가 됐고 지금은 다시 또 거품이 빠지면서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08년도와 지금의 상황이 닮아 있다라는 거를 보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의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불패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제 강남 3구도 2008년 당시에는 이 상황을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강북권은 반짝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때 2008년 어려울 때도 부동산이 잠깐씩 반등을 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작년부터 하락을 했다가도 또 잠깐 반등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울을 보듯이 한번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3년에도 이제 강남을 포함해서 전 지역이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던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집장만을 할 수 있도록 낙찰을 정말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2020년, 21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은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대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2008년도처럼 또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예전에는 못 샀던 것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 동네가 비싸면은 조금 저렴한 동네로 가면 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동네를 예전에는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동네를 약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시면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 지역과 또 투기 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는 일이 있었어요. 정부가 어려우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모든 걸 해지했는데 우리 지난 한 해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2023년도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강남 3구와 또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2008년도의 모습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2008년과 유사한 점으로 이제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있는데요. 2008년 당시에도 이제 8년 만에 서울 핵심 지역의 토지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2010년 이후 12년 동안 상승을 했던 이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2008년도부터 부동산 위기가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토지를 장만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토지가 넓은 주택을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경매를 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께 토지라든지 이런 주택 또 아파트 이런 원하던 부동산들을 정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그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정말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리고 복마마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과연 내 거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시겠죠? 만약에 떨어졌었다면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면 고맙단 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훨씬 더 부동산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맙단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올해 2024년에는 부동산 PF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도 나날이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이제 시장에 다시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었거든요. 자,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부동산이 반등을 했지만 결국은 부동산 PF가 무분별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분별한 부동산 PF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이제 계기로 대전, 전주, 저축은행 등 이제 규모가 큰 은행들이 영업 정지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막 샷다문을 내리고 막 사람들이 돈 찾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때 뉴스 장면이 언뜻 떠오르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축은행 중심이었고 현재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 상태가 이제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가 된다면 예전처럼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브릿지론을 이용하고 이제 부실하지만 버티고 있는 이런 시공사와 또 시행사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부동산이 안전하게 연착륙하고 또 큰 위기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현재 이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분들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사태를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4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위기가 브릿지론이나 이 PF 문제로 이제 발동이 걸려서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사실 터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막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이게 크게 확대돼서 뭐 전 건설사가 2008년처럼 막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서서히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08년도에 이미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2008년도처럼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지금 침체고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는 언제 떨어질지는 아직 약간 미지수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하락기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올해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약간 하락세로 계속 끌고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하지만 어쨌든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내 집 장만을 하시거나 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본인의 확신이나 또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실행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는 거는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집을 장만하실 분들한테 열심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낙찰을 받아들이고 집 장만을 할 수 있게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의 시기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PF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뭐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여러분과 한 부분 한 부분씩 공부하면서 복마마와 2024년은 공부하면서 이 실력을 점점 쌓아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새해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번의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복마마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아, 이분하고 하게 되면 제가 쉽지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다가 내가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16주를 해 거의 4달인데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완전 기초 단계부터 경제 상황부터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강의도 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한 단계씩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제 자신이 뭔가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을 하는 것보다
한 주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공마마님께서 디벨롭한 데가 있잖아요. 카페인마마. 그 장소에 층층별로 해서 카페를 했다는 게 저는 가서 정말 놀랐어요. 전부 다 우리도 이거 하나 갖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가 뭐든지 시작을 해야 끝도 있는 거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 주변에 혹시라도 경매물건이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임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매는 관심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